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11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1부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토론회 발언으로 쟁점이 된 정부 개헌안의 토지 공개념, 이 토지 공개념 부분 중 법률로서의 문구의 진위,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만든 가천대 이한주 부총장 연결하고요. 2부 최강명기 코너에서는 조대진 변호사와 아시아경제 장용진 법조팀장과 함께 최순실 항소심 첫 공판, 그리고 염동열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주평화당 선거 대책에 대해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인터뷰하고요. 4부 청래당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북미회담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을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이죠.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후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견 참여도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에서는 당연히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4월 11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가운데 토지 공개념과 관련한 조항, 여기 이제 법률로서 이 문구 때문에 오늘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발단은 어제 한 방송사의 토론 때문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법률로서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이 돼서 국회에 제출됐다, 이렇게 주장을 폈었고요. 반대로 유시민 작가는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국민헌법 자문특위에서 지방분권 국민주권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신 가천대학교 이한주 부총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개헌안을 놓고 한 방송에서 토론이 있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놓고 인터넷이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 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서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뒤늦게 삽입이 됐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 결국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유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에는 법률 제한 조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누구 말이 맞다고 보셔요? 저도 그 방송을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아하, 예. 못 보고 아까 이제 작가님이 연락을 주셔서 네. 저도 부랴부랴 이제 내용을 살펴봤고요. 네. 근데 토론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런 게 논의가 되는지. 예. 저도 지역적인 논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아니요, 지역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예. 한 5분 안에 확인되는 건데 어허. 왜 그런 게 논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PDF 파일이 올라가 있고요. 예. 이게 청와대 들어가면 국민소통광장이라는 데가 나오고, 그게 국민개헌이라는 방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PDF 파일이 하나 올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국회에 가면 국회 안에도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하는 방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다 가서 찾으면 이게 나와요. 둘 다 한 몇 분 안에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제가 내용을 듣고 나서 혹시 내가 잘못하는 게 있나 예. 싶어서 그 두 안을 비교를 했더니 글자 하나 바뀐 게 없어요. 법률로서라는 것만 들어간 거죠? 두 안에 예. 글자 하나 안 바뀌고요. 예.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양자가 일치해 있어서. 일치합니까?
네, 왜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1일 날 공개했던 안하고 26일 날 국회에 제출한 것은 조금 다른데 법률로서라는 게 들어간 것은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해서 해당 조항을 넣은 것뿐이다. 오히려 그 헌법 원리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 말이 이해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3월 21일 날 2차 발표할 때 경제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청와대에서 네. 발표할 때. 예. 거기에는 이제 제안 이후에 보면은 법률로서라고 하는 걸 그때 제안 이후엔 들어가 있는데 그때 문안 자체는 발표한 문안 자체는 그때는 문안 발표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원래 국민개헌 자문위에서 요 조항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했었던 상황인데 예. 그때는 1항에 국토조항에 1항이 128조 1항이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서 이제 1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2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법률로서 예. 특별한 제안을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자문위 안에는 이게 원래 없었어요. 예. 법률로서 이 말이 예. 자문위 안에는 없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 그러면 그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으로 제한을 했고 예. 또 필요한 경우라고 또 제한을 했고 예. 특별한 경우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이 내용을 풀어주려면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했고 1항에 이미 법률로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네. 안 해도 되겠다라고 법학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했어요. 같이 법학하시는 분들하고. 아, 문장의 연결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1항과 2항에 하고 이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예. 자문위에서 올린 안에는 이게 이제 빠져 있었는데 예. 아마도 청와대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이걸 법률로서라고 하는 말을 한자를 넣어서 네. 청와대 안을 만들었고 청와대 안을 만든 거를 국회로 또 보냈고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네. 교수님 말씀처럼 1항에 법률로서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네네. 2항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희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왜냐하면 헌법에서 여러 개를 위임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아마 자문위가 올린 안에 대해서 돌다리를 몇 번 더 두들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거 이거 법률로서가 뒤늦게 추가됐기 때문에 이게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예. 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헌법학자들하고는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헌법이 가지는 무게감을 생각해서 좀 더 추가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문제는 청와대의 문제가 아니라 예. 자문위 안에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자문위에서. 그러니까 자문위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네. 정부 개헌안 만드신 분으로서 지금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왜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토지 공개념 자체가 사회주의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조항 헌법에 경제의 편이 따로 있어요. 네. 경제 편에 따로 보면 거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주거든요. 예. 거기에는 개인과 뭐 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아주
일항에 딱 박아놔서 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개인과 기업, 보통 개인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기업까지 들어가서 우리는 말하자면 시장 경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헌법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말씀하신 분하고 제가 토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 토지 공개념 그 개념이 현행 어떤 다른 법률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헌법 안에 넣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조 얘기하는 거예요. 예. 128조 1조에 예. 이거는 국토의 효율적 균형 이용 개발 보전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럴 경우인데 이제 뭐 그린벨트라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신도시를 낸다든가 이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관해서 국토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 토지는 국토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국토는 토지를 뿐만 아니라 영공이라든가 영해라든가 등등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토지는 그 중에서 특별히 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토지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추가적으로 강조한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런 건 어떻습니까?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것들이 위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아예 막자 이런 의미로 넣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넣었다기보다는 예. 그럴 개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좀 해달라. 이게 법률로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국회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당시의 상황, 국회에서 논의하는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걸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을 다 열어둔 말하자면 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교수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지방분권 국민주권분과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요. 네네. 그 대통령도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번 개헌안에도 지방분권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방분권이 중요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사항을 이제 크게 이번 개헌안에 강조했는데 네. 하나는 기본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고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기본권 중에는 또 이제 사회권도 또 포함시켜서 노동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라든가 개인 정보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괄됐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자치분권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우리나라는 단방제 국가이잖아요. 그렇죠. 단방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지방의 쇠퇴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든가, 예, 근데 그분들의 복지가 그분들에 의해서 먼저 충족되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광역으로 가고, 그걸로써도 안 되는 부분은 국가로 가고 이러는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든가, 네. 이런 점들을 위해서 자치분권을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이죠. 하나만 네.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개헌안 만드는데 힘을 좀 보태셨던 분인데 지금 국회에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개헌안이 제출됐습니다만 야당에 의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 안타깝죠. 저희가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는 정확히 말하면 자문위원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다 일안만 쫙 만들어서 올린 건 아니고요. 예. 어떤 건 일안으로, 어떤 건 두안으로 해서 이제 올려서 대통령께서 판단해 주십사. 이건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다 해서 올린 건데 저희들로서는 심혈을 기울인 게 국회에서 아무쪼록 이번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이 적어도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추려서 기본권만이라도 예. 혹은 뭐 자치구권만이라도 그분들도 주장하셨던 거니까 추려서라도 좀 이번에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한 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도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교수님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예?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부럽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음의 날카로운 소리를 갖고 있어서 이게 차분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부러운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워낙 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충격받아요. 그래요. 교수님 오늘 전화통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선생님. 듣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국민헌법 자문특위에서 지방분권 국민주권문과위원으로 활동하신 가천대학교 이한주 부총장 만났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 뉴스 정면 승부.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영진 법조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순실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첫날부터 검찰과 최순실 측이 기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뭐 입장할 때부터 그 검찰 측을 노려보면서 네, 그렇죠. 혼잣말을 했다면서요, 최순실이? 네, 최순실 씨는 뭐 보통 때도 계속 이렇게 노려봤는데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검찰이 오니까 정말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다고 하네요. 또 이제 뭐 최순실 씨 측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왜 특검 파견됐던 검사들이 왜 또 나오냐 재판에 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그때 파견됐던 검사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나와도 된다,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파견 간 검사를 왜 재판에 넣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죠? 글쎄 이게 특검하고 검찰하고 다르니까 뭐 구분을 해라 뭐 이 얘기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 특검에 있던 검사가 일반 다시 돌아와서 수사를 했으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도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냥 딴지를 좀 걸어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최순실 씨 측에서 태블릿 PC를 검증하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졌습니까? 손석희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거는 뭐 특검 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태블릿 PC가 이 사건의 단초는 되지만 최순실 씨의 공소 사실을 관련이 된 증거는 아닌데 왜 자꾸 이거를 증인으로 손석희 JTBC 사장을 신청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 입수 경위에 관련된 부분은 뭐 따져 묻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정호성 그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정호성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 누설에 관련된 입증이 자료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왜 이렇게 이 태블릿 PC에 집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엎질러진 물이 많이 있지만 기왕에 단초가 됐던 위법한 증거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 재판이 위법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나쁜 재판이다라는 프레임을 끌고 가야지 그나마 본인한테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 측에서는 아직도 이 태블릿이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검찰에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증명이 완전히 끝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이 태블릿 PC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위치 정보가 동일하다라는 것. 심지어 정유라 씨가 제주도에 가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출산했을 때 출산한 위치까지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건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빼박 힌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 지지자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어떻게든 간에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사실 처음 우리 국민들이 이게 태블릿 PC가 등장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충격에서 이게 잘못된 거라더라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심 자체를 흔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글쎄 그게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법정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 사건 자체를 이 법정 공방으로 본다기보다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고 싶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손석희 사장 이외에 또 신청한 사람 있어요? 네, 뭐 종류별로 다 한 것 같은데요. 뭐 손석희 사장도 있고 신동빈 그 회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그리고 손석희 이 사건을 취재한 JTBC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태블릿 PC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부르자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수 과정, 태블릿 PC 입수 과정을 좀 캐묻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뇌물 혐의와 관련돼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부회장 등을 신청을 했습니다. 뭐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안 받아줄 증인들만 신청을 많이 했고요. 이제 검찰이 동의하고 유효한 입증 방법이라고 하죠.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이제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뇌물죄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라고 특검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최시성 그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전 재판 1심 때 나와서 뭐 대답을 안 했거든요. 출석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캐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심에서 24년 구형에 20년 나온 건가요? 25년 구형에 20년 나온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2심에서 그러면 쟁점은 무엇일 건가요? 역시 삼성 관련된 거 아닐까요? 가장 핵심이 바로 삼성의 그 뇌물 수수 여부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지금 뭐 삼성이 그 걸려 있는 문제가 이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에 대한 그 출연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16억 2천만 원 정도. 근데 그다음에 이제 요 정유라 씨한테 제공된 뭐 승마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총 액수는 200억 원이 넘습니다만 뇌물 혐의로 인정된 것은 1심에서는 8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사실 30억 원밖에 연적이 안 됐고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1심과 2심,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2심에서 엇갈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순실 씨 1심과 엇갈리고 있는 부분,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각 재판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요 판단 내용, 특히 이제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1심 재판과 2심 재판부는 재판부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달라지죠. 달라지면 지금 1심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낸 거 이거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그래서 삼성은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롯데는 또 인정했고요. 그렇죠.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정한 청탁이 뭐 재판부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롯데와 SK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 관련된 구체적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부정한 청탁이지만 삼성 경영권 승계가 무슨 구체적인 청탁이냐. 뭐 그게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사실상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경영권에 관련된 승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지분 정리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구체적 현안으로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 만일 없었다면 문영표 씨는 왜 실형을 받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재판부들마다 국민들 이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같은 재판부가 사법부 판단이 명백하게 다르냐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거 있기는 한데 이제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2심 재판을 맡게 될 재판부에서 예전에 그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 포괄적 사안이지만 부정한 청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전 강만수 산업은행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남상태 대한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이제 그 청탁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포괄성을 좀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다. 그래요. 지금 예스 앱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있는데요. 두 분 인기가 상당하네요. 아유, 사랑합니다. 예, 다 칭찬인데 두 분의 칭찬 댓글은 읽지 않고 제 칭찬 댓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우맘님, 최강병기 코너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가님의 진행 능력 갑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볼까요? 네. 1심 재판, 항소.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항소는 뭐 당연히 뭐 할 걸로 보이고요. 검찰은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항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거치, 뭐 형을 다 살 게 아니라면 정치적인 뭐 시도를 해서 나올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또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꼼수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대놓고 항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떤 꼼수를 써서 조금 우회하는 방법을 채택하지만 항소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심에서 무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예. 자신이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무조건 손해를 보는 그런 장사가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록 뭐 대놓고 항소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인이 그냥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또는 뭐 1심 재판부는 믿을 수 없었지만 2심 재판부는 한번 믿어보겠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분명히 항소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 재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가야지 최종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당장으로 보면은 좀 어색하고 좀 민망해 보일지라도 결국엔 항소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항소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일주일 안에 행소를 해야 되고 네. 목요일 안에는 한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항소는 하겠지만 항소를 예. 한 뒤에 또 안 나오면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사법부를 갖고 장난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되게 불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판부라면. 오늘 안 그래도 항소심 재판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한테 네, 얘기했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제 아마 같은 재판부로 갈 가능성도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재판부로 가더라도 미리 경고를 한다는 차원에서 꼭 참석하시라고 재판에 꼭 나오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소를 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당사자가 아니면 항소를 못 하죠. 근데 이제 지지자들 분들은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뭐 유효하지 않는 항소를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탄원서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에 전달은 아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염동열 구속영장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어떻게 검찰이 청구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법원에서 처리가 된 거예요?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상태고 영장 실질 심사는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혐의 자체는 직권남용, 채용 비리로 인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면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직 보좌관이 다 한 일이고 나는 그 도와준 게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해준 것뿐이다. 이런 선한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그 채용 청탁자들에 관련된 문건들을 뭐 이렇게 훼손하라고 그러니까 없애라고 지시한 정황들도 이제 그 보좌관으로부터 입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면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증거인멸을 염동열 의원이 보좌관한테 지시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좌관이 검찰에서 다 밝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보좌관뿐만 아니라 이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어요. 근데 바꾸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 염동열 의원들과의 얘기 특정한 어떤 커넥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술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뭐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최응집 전 사장이 사실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하려고 오랫동안 해서 준비를 해왔고 실제로 출마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염동열 의원이 이 검찰을 처음 이 사건의 첫 수사를 받았던 춘천지검에서도 일정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아마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또 이제 그 위증을 교사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진아님께서 방송에 군더더기가 없네요. 좌청룡 우백호. 두 분이 좌청룡 우백호입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오늘 뭐 어디 아파요? 입이
많이 부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까 좀 낮잠을 잤더니. 아픈 게 아니고 원래 부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염동열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라고 했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어떤 정황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이제 검찰이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보좌관이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시켰어요 의원님이라는 그 진술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고 이런 혐의를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직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이 검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하죠. 체포 동의 안을 이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2주 전에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의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상정이 되면, 그러니까 보고가 되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게 분명히 채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2명의 현직 의원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고스란히 계류가 돼 있는데 아마 다음번 본회의 때는 일단 상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정이 되면 일단 무조건 처리는 하긴 하겠죠. 처리가 안 된다는 게 국회가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국회 본회의를 안 열고 계속 이제 다른 것만 열는 거죠. 네,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염동열 의원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도 혐의를 받고 있고 비슷한 압수수색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압수수색은 받았고 지금 강원랜드에 관련된 수사는 두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채용 비리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수사 외압을 한 부분.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춘천지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수사 외압을 외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되게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제 오늘 염동열 의원이 영장이 청구됐지만 조만간 권성동 의원에 관련돼서도 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 수사 외압 의혹 외에도 그 밖에 보좌관을 광해공단이라고 하죠. 네네. 강원랜드 제1대 주주인데 광해공단의 보좌관을 부정 채용한 그런 의혹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지금 확인 중에 있는 제보를 받아서 확인 중에 있는 사안 중에는 그 보좌관이 제대로 출근도 안 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아경제법조팀장. 열심히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198명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다고 했는데 지금 노조를 비롯해서 여기에 반발해서 무효 소송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최초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226명을 직권 면직 결정을 했었고요. 이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198명은 확정적으로 퇴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외에 이제 17명은 이제 소명 자료를 거쳐서 추가로 결정을 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198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소위 말하는 해고당하게 됐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큰 잘못도 아니었는데 너무 이렇게 다 엮어갖고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엮어갖고 자르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개별적 소송은 상당히 좀 진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제 해고가 되면은 법원에서 해고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이거는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되게 많이 내리고요. 정의 그런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복직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만 198명 중에 실제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거는 어떤 별개로 하고요. 일단은 또 문제는 이 채용 비리로 인해서 탈락한 사람들, 피해 입은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 구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다 구제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피해자로 누구를 부정청탁해가지고 명시적으로 떨어지게 된 사람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소장에 적시될 정도로 직접적인 피해 관계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구제가 될 거고요.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소명하거나 입증하는 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구제가 될 것 같긴 저는 합니다. 조금 다르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라고 하는데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강원랜드라는 그 존재가 강원도 특히 뭐 영월 정선 이쪽에서는 마치 이게 전리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에 뭐 채용 청탁을 한다든지 또 뭐 납품 청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라고 하지만 이분들도 뭐냐면 사실상 다른 면으로 보자면 내가 속된 말로 백을 센 걸 쓰지 못했을 뿐이지. 청탁을 했는데 네, 안 먹혔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일부 있다. 예, 예.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네. 제가 몇 명이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경쟁률이 17대 1까지 간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적었을 때는 5대 1, 9대 1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해자 겸 피해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그러면 걸러야겠죠.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시험 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낫죠. 일부 신문에서는 그렇게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400명 청탁을 했는데 그 400명 청탁한 사람이 400명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청탁된 사람이 1,000명이 1,000명을 채용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2012년하고 13년 동안 채용된 518명 중에 493명이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걸로 확인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청탁이 꼬리를 물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백 없는 사람은 그냥 아예 합격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되네요. 강원랜드가 좀 심한 부분이긴 했지만 심한 곳이긴 했지만 사실 좀 그런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2012년 이후 그 전후로는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 분 어떤 쪽에서는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좀 엉뚱한 피해를 입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이 피해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는 사실 오래된 사실 아주 고질병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성화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견해네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 있다는 분.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요. 지금 시간이 다 되는 관계로 두 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또 아시아경제 장영진 법조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